연자께서는 파센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장님으로 계시고 허대석 단장님이시고요. 제목은 환자중심 임상연구의 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 의학한림원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신,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에서 환자 중심성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의료기술별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자원들이 융합돼 가지고 환자 개인별 선호나 가치까지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환자 중심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 피커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여러 가지 요소, 8가지 핵심 요소로서 환자 중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은 제목이 길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기술이라는 부분은 흔히 이야기하는 Evidence Based Medicine, EBM, 즉 근거 기반 보건의료에서 말하는 의료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추가된 환자중심이나 최적화는 어떤 의미인가? 이 단어들은 가치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질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이 있을 때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임상 연구를 통해서 밝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 그러니까 밸류 베이스드 헬스케어의 개념이 포함된 연구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디컬 디시전 메이킹, 즉 의사 결정에는 큰 변화가 이제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저산소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다면 기술적 관점에서는 이건 근거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겠다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 호스피스를 택한다면 이것 또한 가치적 관점에서 보면 타당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디시전에서 의사의 기술적 판단 외에 환자의 가치관도 반영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주는 이 사례고, 이런 요구들이 의료 현장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폐렴 등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때 중환자실로 환자를 옮겨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할지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동일 환자에 대해서 담당 의사와 주 보호자의 의견이 일치할 확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39.4%에 불과합니다. 이런 환자에서 인공호흡기는 근거 있는 의료 행위이지만 의미 있는 생존 기간이 아닌 고통받는 기간만 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동의한다면 호스피스로 옮겨서 환자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고 삶의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8세 남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검진 결과 허빈성 폐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로 진단돼서 항생제 치료에 호전되어 귀가했는데 몇 주 후에 다시 폐렴이 발생해서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데 이 환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균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폐렴을 빨리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기술 중심의 연구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환자분의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환자를 면담해 본 결과 이분은 1년 전에 할머니가 부인이 사별하고 돌아가셨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셔서 식사를 그런 때가 많았고 거의 매일 술을 드셨는데 음주 과정에서 구토를 하다가 허빈성 폐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검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이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환자는 오히려 장기적인 돌봄계 케어 플랜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 환자가 직면한 반복되는
폐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건 이처럼 환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의료 자원하고 복지 서비스까지 융합해서 접근하는 하나가는 그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던 근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가치의 개념을 반영해서 근거도 높고 가치도 높은 것은 필수 영역이고 이 반대로 두 가지가 다 낮다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이제 가장 흔히들 이제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게 가치는 있는데 근거가 낮은 이런 수준의 이제 연구들이 공익적 임상 연구의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EBM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고비용 문제들이 있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평가를 통해서 밸류 베이스드 메디신으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밸류 포 마니를 조사하겠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경제성 평가의 접근입니다. 근데 가치라는 것이 이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영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만으로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이 고려돼서 유로피안 유니온에서는 개인적인 가치, 기술적 가치, 의료자원 분배의 정의, 소셜 밸류 이런 가치 개념을 포괄해서 평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포 마니의 좁은 개념에서 보다 포괄적인 밸류 베이스드 헬스케어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됩니다. 가치 영역에서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제 스테이크홀더는 다양합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데 결국은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런 뜻이 여러 기관에서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 최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료 자원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까지 인테그레이트하는 코디네이트된 케어 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메디컬 디시전 메이킹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트널리스틱 디시전, 의사가 기술적 판단을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는 절차를 우리가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기술 중심의 의료 결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의 의료, 가치 중심의 의료에서는 쉐어드 메디컬 디시전이 필요한데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 환자에서 그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있다고 할 때 이 환자가 이 환자에서 폐에 렁에 메스가 발견됐을 때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료진이 출혈 위험을 생각해서 아스피린을 중단하면 혈전의 위험이 있고 반대로 아스피린을 중단하지 않은 채 조직 검사를 하다가 보면 또 조직 검사 과정에서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양쪽 다 이제 의료 분쟁으로 내다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환자의 의존을 존중해서 디시전 메이킹하는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한데 일종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그 스킬 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의료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기술 중심 의료에서는 의료기술 분야의 세분화, 서브 스페셜리제이션이 뭐 대단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환자 입장에서 최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화기 내과도 여러 분야로 상부위장관, 하부, 위담체, 굉장히 분화가 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기술 중심의 수직적 전문화도 중요하지만은 환자 입장에서 이를 수평적으로 여러 직종들이 화합해서 리소스를 코디네이션하는 대표적인 예가 호스피스 팔리에이티브 케어나 호스피탈리스트 같은 접근이 수평적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의 그 어떤 접근에서는 기술 중심의 수직적 분화와 함께
이런 수평적 어떤 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분야의 연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은 갑자기 뭐 생긴 건 아니고요. 선행 사업으로 2004년부터 질환변 임상연구센터, NSCR, NHCR 등으로 맥을 이어왔습니다. 예. 이제 이 연구를 왜 우리나라라는 의료 환경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가? 지난 5, 6년을 돌아보시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금까지 다 합하면 건강보험으로 지불되는 의료 비용이 65조 7천억 원에서 120.8조, 약 56%가 총 진료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만날 보장성 강화라는 이름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63.2에서 65.3으로 2%의 상승에 불과합니다. 불과 2%의 보장률 상승을 위해서 의료비를 56%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 중심의 의료로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공익적 임상 연구,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과 같은 공익적 임상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의료 자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는데 한정된 자원 내에서 우리가 보다 나은 신약이나 의료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있는 낭비적 요인을 이제 선순환 구조로 제거해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정책 마련의 근간을 하는 임상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펀딩 소스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 저희는 지금 일반 국고에서 하고 있지만은 저희보다 앞서 나가는 좀 더 이런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영국의 NIHR의 경우 NHS 보험 예산의 1% 이상을 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 1년에 대략 이는 연구에 1.5조 원을 투입하고 있고 미국의 피코로이의 경우도 펀딩 소스의 20%는 국고에서 지원하지만은 이런 연구의 결과가 결국은 건강보험의 재정의 건전화에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의 80%를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보험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에서 환자 1인당 일정액을 국세청을 통해서 자동으로 지불하게끔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일반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거 플러스 이 사업이 틀을 잡기 위해서는 건강보험하고의 연계성이 앞으로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이라는 것은 뭐 기존에 하던 우리가 EBM 연구의 틀에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거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근거가 그런 어떤 선별된 근거가 아니고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추구하고 있고 또 바라보는 관점이 환자 중심으로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바라보는 거고 또 일회성 연구가 아니고 거기서 축적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융합해서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후속 연구, 즉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는 사회적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기술 중심적인 의료하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환자 중심 의료가 뭐가 다른가? 에비던스가 중요한 건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치가 그게 추가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는 버티컬한 것보다는 수평적인 걸 지향하고 의료 자원을 분절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까지 융합하고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지향하면서 성과 지표는 질적 향상을 하고 퍼포먼스에 따르는 페이먼트를 지불 방식을 추구하는 이런 틀의 새로운 의료 연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직 온라인에서 질문은 없는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개념적인 정리가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 고전적인 의료가 거의 뭐 메인을 이루고 실제적으로도 대학병원에서도 많은 의료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대부분 아직 고전적인 형태의 메디컬 디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연구자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럼 어떤 형태의 연구 준비를 하는 것이 이런 가치 기반의 의료 연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연구를 이제 지원하면서 느낀 거는 자유 공모를 하면 대부분 연구자 눈높이의 그 주제를 제안합니다. 동일한 입장이라도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연구의 수월성이 굉장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데이터베이스 또 연구 기법.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수용성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나중에 그 진료 현장에서 다른 의사들도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성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주제 선정부터 저는 좀 그 시각을 달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 단체하고 접촉한다든지 또 뭐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환자 입장에서 이게 어떤 게 가장 필요한가 그 리서치 퀘션 설정하는 것부터가 눈높이부터를 잘 조정하시는 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어떤 첫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 윤영훈 교수님이 한국인 위 식도 역류 질환에 적합한 유지 치료법을 찾기 위한 임상 근거 개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연구의 총괄 책임자는 아주의대 소화기내과 이광재 교수님이신데 건강상의 이유로 발표가 지금 어려워서 같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제2세부 책임자로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GERD는 잘 아시다시피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서 불편한 증상 또는 식도 점막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내시경에서 미란이 관찰되는 점막 손상이 관찰되는 미란성 식도염과 내시경이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된 치료는 약을 써서 위산을 억제하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시장의 규모가 25조 원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아직은 서구에서 좀 더 많긴 합니다. 그 20-30% 정도가 서구에서는 이 PPI를 먹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환자 수는 2배 정도 늘었고 PPI 사용은 3배 정도 늘었다고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PPI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 GERD가 우리나라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생활 패턴이 서구화되는 이런 것과 연관이 좀 있는데요. 문제는 GERD 환자에게 괴로운 것은 역류성 식도염, 미란성 식도염 또는 비미란성 모두 마찬가지지만 약을 먹고 4주 내지 8주 치료해서 좋아졌다. 증상이 완화했을 때 약을 중단하면 미란성에서는 90%, 비미란성에서는 75% 정도 환자가 증상 재발을 6개월 이내에 경험합니다. 따라서 아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유지요법을 함에 있어서 증상 발생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매일 PPI를 복용하는 지속 복용법과 증상이 발생했을 때만 2-3일간 짧게 약을 복용하는 필요시 복용법 두 가지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부작용도 우려가 있으니 증상 조절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유효 용량을 사용하라라는 권고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시 복용법의 장점으로는 약제를 적게 먹으니까 약제 관련 비용이 낮아지고 약을 적게 먹으니까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낮습니다. 따라서 일부 환자에서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복용법과 했을 때 증상 조절 효과가 어떠한지 또 어떤 서브그룹의 환자에게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 유지요법에 대한 전향적인 비교 연구가 없었습니다. 또한 PPI는 이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 5년, 10년, 20년간 먹는 환자가 많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칼슘의 흡수라든지 비타민의 흡수가 좀 떨어진다든지 골절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은 관찰 연구에서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원인 결과에 대한 기전적 규명은 없는 상태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PPI 장기 착용과 관련된 부작용의 국내 역학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목표한 것은
의식도 역류 질환의 유지요법을 필요시요법과 지속요법을 전향적인 다기관 비교 임상시험으로 비교를 해서 1세부 과제로 하고 PPI가 실제로 어떻게 처방되고 있고 환자의 선호도는 어떠한지를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단면적인 설문조사 연구로 2세부에서 맡고 3세부에서 메타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유지요법에 대한 그 메타 분석을 하나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장기 유지요법의 부작용을 보고 또 1세부에서 이루어진 임상시험의 그 비용 효과 분석을 같이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내 환자에 적합한 위식도 역류 질환 유지요법의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연구 방법 및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세부 과제의 임상시험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좀 리뷰를 하여 보았을 때 지속 복용법과 필요시 복용법을 비교한 그 기존의 선행 연구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조금 일관되진 않습니다. 필요시 복용법이 더 좋았다는 결과와 지속 복용법이 더 좋았다는 결과도 있고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대상 환자가 어떠했느냐 또 사용한 약물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결과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는 일단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 또는 경도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서 지속 복용법과 필요시 복용법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환자의 초치료를 4주 정도 시행을 하고 증상이 좋아져서 이제 유지요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여서 총 6개월간 추적 관찰하면서 6개월간 3번 2달 간격으로 팔로우를 하면서 1차 평가 지표를 보고자 한 것은 6개월 유지 치료 기간에 약물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해당 복용법을 중지한 환자의 비율을 1차 평가 지표로 삼았고 2차 평가 지표로 증상에 대한 점수라든지 삶의 질의 총점 또 역류 증상에 관련한 점수, 환자의 만족도 등을 같이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선정 기준은 내시경을 했을 때 미란이 없거나 또는 AB 정도의 마일드한 ERD가 있는 환자로 선정을 하였고 저희가 이제 샘플 사이즈 계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필요시 복용군이 지속 복용군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는 전제를 넌 인피니티 마진이 10%로 잡았고 검정을 80%로 가정해서 비교했을 때 양군의 유효한 비교를 위해서 각 군당 116명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라는 임상시험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탈락률이 많지 않을까 좀 우려해서 탈락률을 고려해서 군당 145명 정도는 필요하겠다 예상했고 사실 거두로 진단하고 저희가 치료한다고 초기 증상이 다 완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랜더미제이션 들어가려면 초기 증상 완화된 사람으로 해야 되니까 그 초기 증상 완화율을 또 한 70% 가정했을 때 총 414명 정도의 환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총 25개 병원에서 연구자들이 참여를 하였고요. 1세부의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각 군당 116명 정도의 비교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290명의 무작위 배정을 이제 목표로 삼았고 기관당 17명 정도를 일단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자의 인로를 올해 4월까지 1단계에 마무리하고자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현재 상황은 목표한 이제 등록수 414명은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무작위 배정 목표는 29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무작위 배정이 빨리 좀 채워진 이유는 저희가 초기 증상 완화율을 70% 정도로 예측하고 샘플 사이즈를 계획을 했는데 증상 완화율이 이번 임상시험 참여한 환자들의 보니까 8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많은 환자들이 무작위 배정까지 진입을 할 수 있었고 추적 관찰 중에 탈락률도 저희가 예상했던 20%보다는 한참 적어서 굉장히 충분한 양군 간의 유효 환자 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세부 과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세부 과제는 환자 입장에서 PPI를 처방받았을 때 의사의 처방 의도와 상관없이 자의로 복용 방법을 변경하고 있다는 통계 또 환자에 대한 그 환자의 PPI 복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좋지 못하다는 통계들 이런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장기간 유지요법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서 실제로 어떤 선호도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설문 연구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의사들은 어떤 처방 패턴으로 PPI를 쓰고 있는지 그 처방받은 환자들은 실제로 그걸 어떻게 복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들의 이제 만족도를 비교하는 것인데 1차 평가 지표로는 이제 PPI 유지요법 치료 간에 환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고
증상 조절에 대한 만족도, 복용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현재 투약 방법에 대한 선호도, 증상 조절 정도라든지 삶의 질의 총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이건 크로스 섹셔널하게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한 연구에 해당했고, 지난 1년 이상 팔로우하는 사람에서 90일 이상 PPI 처방이 이루어졌고 거드 증상이 의무기록에 확인되는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를 설문조사하기로 하였고, 현재 196명 정도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서 아마 며칠 내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3세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의 필요시 복용법과 지속 복용법에 대한 기존의 두 개의 메타 분석을 리뷰를 해보면 결과가 좀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용법이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없고, 본 연구진에 의한 선행 메타 분석 퍼블리시는 아직 안 했던 거지만 여기서도 조금 비밀환성에서는 필요시 복용법의 치료 중단율이 낮아서 더 좋다. 밀환성에서는 필요시 복용법의 치료 중단율이 좀 더 높게 나와서 지속 복용법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예비 결과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문헌 고찰을 통해서 이제 메타 분석을 논문화하는 것과 PPI 장기 처방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의 PPI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세부에서는 말씀드렸던 메타 분석을 시행을 했고, 기존에 이제 퍼블리시된 논문들을 리뷰를 해서 메타 분석한 결과 필요시 복용법과 지속 복용법의 치료 실패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논문으로 게재를 올해 하였습니다. PPI 장기 사용에 대한 그 빅데이터 분석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아직 논문화는 아니지만 위암과 파킨슨병 발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파인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미국 소아의학회 5월에 초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세부 과제가 진행 중인데, 그 1세부 과제에서 같이 비용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을 하고 있어서 그 비용 효과 분석을 진행하여 1세부 과제 논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세부 과제에서는 그 진료 지침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는데, 위식도 영주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가 합의 도출 공청회를 시행하였고, 가이드라인 현재 영문으로 퍼블리시가 작년에 된 상태입니다. 공문으로도 이번에 새로 번역을 해서 학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보급하고 확산할 예정입니다. 저희 1세부, 2세부, 3세부 과제를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1세부 과제는 가장 큰 메인 과제고 전향적인 비교 임상 시험입니다. 2세부 연구는 단면적인 선호도 조사 설문 연구입니다. 3세부는 메타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최소 4개 이상의 논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좀 인터뷰를 해서 이 필요시 복용법에 대한 좀 홍보,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홍보를 수차례 진행한 바가 있고요. 본 연구의 기대 효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위식도 영유질환의 유지요법을 제시를 하고, 또 PPI 장기 사용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부작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필요시 복용법도 괜찮다라는 결과를 저희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서 PPI 오남용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환자 국민의 건강 증진 측면에서 환자 측면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유지요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질문은 없어서 또 제가 좀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정량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이루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나 정성적인 그 평가도 중요한데, 저희가 학회나 혹은 연구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연구라서 쉽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예, 일단 CRO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 그 연구비 중에 상당 수준을 CRO에 할애를 해서 지금 아주대에 있는 ARO라는 CRO 업체에서 모니터링을 상당히 아주 스트릭트하게 연구자들을 좀 괴롭히면서 꼬치꼬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비 5억이 모자라나요? 남나요?
절대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연재는 유근원 박사님이 발표해 주십니다. 예, 고려대 의대를 나오시고 지금 국립암센터에서 외과 파트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 위암 환자에서 이제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위절제술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추적하는 게 최선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I는 특별히 없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환자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이 남자 환자분인데 위암 수술을 했죠. 그래서 스테이지 3가 나오고 어주번트 케모하고 그 후에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외래에서 제가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술한 지 한 3년 2개월째 될 때 투머 마커가 살짝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재발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경과 관찰하고 3달 후에 CT를 봤더니 CT에서 이제 복막 전이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팔리어티브 케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하고 5개월 만에 환자분이 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보면 그 여태까지 한 3년 2개월 동안 팔로우업한 게 과연 환자한테 도움을 준 건가? 이런 고민이 좀 빠지죠. 그래서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위암 수술하고서 추적 관찰을 하는 이유는 뭐 데피니트하게 만약에 재발이 발견되면 일찍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생존율을 좋아지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런 거 이외에도 이제 또 이 위암 수술하고 나면 여러 가지 소화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잘 못 먹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누트리션도 안 좋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 또 지속적으로 오고 그래서 이런 환자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또 환자들이 병원에 안 오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가 재발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런 정서적인 불안감을 좀 주치의로서 안정시켜주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게 정말로 그런 목적을 실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여태까지 한 10년이 더 된 건데 이제 대한위암학회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팔로우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고 그때 보시면 뭐 얼리 캔서는 그렇고 어드밴스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기관 어떤 선생님들은 3개월마다 한다,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2개월마다 하신다는 분도 있고 또 이 어떤 검사를 하느냐도 뭐 거의 다 제각각입니다. 나는 이게 중요해서 이거 하고 저거 중요해서 저거 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표준화된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국립암센터 데이터를 좀 이용해서 과연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는 게 정말 생존율에 도움을 주는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발한 사람들 보니까 레귤러 팔로우업 중에 발견된 환자나 그 팔로우업 중간에 장기가 증상이 있어서 오는 환자나 사실은 오버all 서바이벌은 차이가 없더라고요.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재발을 발견한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만 차이가 났었습니다. 결국은 치료 후에 언젠간 재발을 했겠지만 사망하는 건 똑같다. 이 얘기는 결국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일찍 발견된 뿐이지 결국 사망하는 시기는 똑같은 이런 리드 타임 바이아스의 효과가 아닌가. 근데 뭐 이런 결과들이 다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는 상태였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또는 해외에서도 발표한 이런 팔로우업 관련 논문들이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한 결론을 발표를 합니다. 대부분 다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고요. 그 뭐 서바이벌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삶의 질을 계산하거나 뭐 영양 상태 개선, 환자의 정서에 좀 도움을 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게 이제 2019년에 발표한 4차 위암 적정성 평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위 절제술을 시행한 게 1년에 14,000명, 그다음에 내시경 절제한 게 이제 거의 9,000명. 그래서 팔리어티브 세팅을 제외한 환자에서 거의 1년에 23,000명 정도가 결국은 어떤 시술 내진 치료 후에 정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대상 환자들입니다.
이건 뭐 저는 돈 계산은 잘 모르는데 우리 공동 연구자 선생님이 좀 계산을 해주셨어요. 뭐 그래서 1회 CT 얼마, 내시경 얼마, 환자 부담금 얼마 이렇게 쭉 해가지고 결국은 한 15,000명 정도 이제 수술 환자만 보면 1회 추적 검사를 하게 되면 약간 이게 얼마인가요? 370억인가요? 100만, 1000만 한 이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사실은 뭐 아까 허대석 단장님 외국 사례 말씀하셨지만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뭐 또 크다면 큰 돈이죠. 뭐 이런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대한위암학회에서 위암 가이드라인을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 때 사실 그 스코프를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처음에 디파인할 때 팔로업에 대한 리커멘드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에비던스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이 우리가 리커멘드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팔로업에 대한 항목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건 뭐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위암학회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도 에비던스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컨센서스 베이스로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만 해놨고 NCCN에서도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써놨죠. 뭐 6개월 내지 12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는데 여기에도 데피니트 명백하게 컨트로버시가 있고 에비던스는 없다.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각국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비교해서 뭐 치료는 어떻게 다루고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이제 이 팔로우 부분만도 좀 정리를 해봤더니 뭐 한국에서는 에비던스 없어서 추천하지 않았고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 베이스로 추천해놨고 중국, NCCN, 에스모 뭐 다 각자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위암에 대해서 팔로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에비던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대장암은 어떻게 뭐 가장 유사한 게 소화기암에서 대장암이니까 봤더니 과거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메타 분석이 나왔었고 그래서 좀 대규모 임상 연구가 유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콜로 팔로업이라고 그래서 뭐 가장 대규모로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서바이벌 차이 없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6개월하고 1년을 비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가 나온 다음부터 자마에 이렇게 출판된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대장암에서도 이제 약간은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리뷰 논문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 환자 중심 사업이 있길래 저희가 이제 위암학회 선생님들하고 좀 팀을 만들어서 이 프로포저를 했고 그리고 다행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스톱팔로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테이지 2, 3 환자를 좀 자주 오시게 하는 환자분하고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둬서 오시는 분들의 이제 서바이벌과 또는 QOL 같은 걸 비교하는 이런 다기관 3상 연구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바이벌뿐만 아니라 QOL도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1세부, 2세부처럼 이제 나중에 분석을 좀 따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16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거의 전국에 있는 스테이지 2, 3 환자를 쓸어 담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상 환자는 수술 후에 병리 결과가 스테이지 2, 3 나오고 어지번트 케모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간격, 6개월 간격으로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가정한 거는 6% 정도의 서바이벌 차이가 날 거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왜 6%로 했냐는 거는 그 콜론에서 자마에 실린 거를 거기서도 똑같이 6%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해가지고 양쪽 배정을 해보니까 한 886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연구자들이 프로토콜 개발할 때 3개월, 6개월 가지고 뭘 볼 수 있겠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 되지 6개월과 팔로업을 아예 안 하는 환자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이미 프랙티스로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팔로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 증상이 있을 때 오시오. 그러면 그거에 동의할 환자는 아무도 없을 거고 현실적이잖아요.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럼 6개월과 1년을 비교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국가에서 이 팔로업 하는데 거의 개런티 비용적인 면이나 개런티하는 상황에서
6개월보다 더 늘어난 1년 후에 팔로우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컴플라이언스가 있겠나. 동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6개월 동안 기다리질 않습니다. 환자들이 무조건 병원에 오지. 그래서 환자들이 가장 등재를 많이 할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게 3개월, 6개월이다라고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스터디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리커런스 서바이벌 보는 건 항목은 이런 검사, 그다음에 QOL과 누트리션 보는 검사는 이런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기로 해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3년 전체 생존율입니다. 왜 3년으로 했냐면 저희는 솔직히 5년 생존율을 보고 싶어요. 근데 네카에서 지원해주는 연구기간이 5년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년을 보는 걸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2차 생존율, 2차 목표가 이제 디즈 프리 서바이벌, 리커런스 프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걸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QOL 보는 거, 뉴트리션 보는 거. 그래서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다 지오브에 등재하고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한다는 스터디 디자인 이런 프로토콜을 이제 BMJ 오픈에다 발표를 하고 등재 시작을 해서 아까 먼저 보신 선생님처럼 저희도 CRO를 아주대에 의뢰를 해서 3개월마다 이제 이 뉴스레터를 보내는데 뭐 이건 2월 말까지 기준이고요. 저희 연구자들 간에 이제 공동으로 진행되는 상황 뭐 수시로 이제 하고 저희가 이게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 속도를 만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행 속도가 이 예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춰지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늘어나서 최종 목표를 맞추기를 희망은 하는데 지금 뭐 한국에서 대부분의 위암이 다 내시경 치료하고 조기 위암이고 스테이지 1이고 이런 상태에서 전국에 대형 병원 16개가 모여서 스테이지 2, 3를 거의 등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각 기관마다 당신네 병원 몇 명 등재했다. 계속 이렇게 자극도 주고 오늘 학회에서도 몇 분 만나서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다. 등재 좀 많이 하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스테이지 2, 3 환자에서 추적 관찰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에비던스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환자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국가적인 이런 의료 코스트를 얼마나 우리가 좀 사회 비용적인 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근거 기반을 위해서 한국의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일본 전 세계 가이드라인에 리커멘데이션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과제에 대해서 프로에서는 질문이 등록된 게 없고 김 교수님. 네. 이건 뭐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그 여하에 어떻게 해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조지는 것만 갖고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좀. 특별한 방법 사실은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면은 좀 더 할까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인센티브라는 게 이게 국가 연구비인데 뭐 제 마음대로 제가 책임자라고 해서 연구비를 막 퍼줄 수 있는 것죠.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 연구자 입장에서 사업단에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아까도 제가 스터디 디자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3년 오버볼 서바이벌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잡은 이유 자체가 연구 지원 자체를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따가도 디스커션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임상 연구라는 게 그렇게 뭐 1, 2년 안에 실험실에서 결과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 요 과제도 5년이라고는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사업 시작된 게 12월 말 정도거든요. 그래서 회계연도는 5년이겠지만 실제 연구는 4년입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이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연구를 맞춘다는 거는 솔직히 많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좀 추가적인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국가 R&D는 또 나름의 한계가 있긴 있으니까 어쨌든 연구자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시면 이 후반기에 구축된 DB를 근거로 한 후속 연구를 지원한 걸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가 단계적으로 다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신웅건 교수님이시고 한림대를 졸업하시고 지금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거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의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앞선 두 연구 과제와 다르게 저는 이제 실 연구 기간 1년 3개월 정도로 해서 지난해 중반에 연구가 종료된 연구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빅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의 크기가 큰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밸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야 되고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자료를 포함을 해야 되고 또 이 분석하는데 속도를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V, 5V가 이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제 갖추고 최근에 이제 곽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이런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 and Informatics 커뮤니티에서 즉 ODC 커뮤니티에서 전 세계에 또 각각의 병원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환자의 의무 기록, 원무 기록 등을 이렇게 공통된 코드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약 8억 명 정도의 환자 데이터가 이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전국에서 약 한 40개 병원에서 데이터가 변환되었거나 아니면 변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연구는 다 이 CDM 자료를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그룹에서 건강보험공단 샘플 코호트를 활용을 해서 이 PPI가 얼마나 이제 사용량이 증가하는지 2016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수혜를 받으셔서 분석을 하셨는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결과를 내셨고 그 밑에 있는 테이블은 제가 이번 발표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2년부터 2017년도 자료가 1년 단위로 CDM으로 이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면 우리나라 PPI 사용률이 2009년을 지나면서 뭐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봐도 뭐 사용량이 전혀 줄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이제 CDM을 이용을 한 요 결과는 제가 하루 정도 걸려서 이제 분석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PPI 장기 사용과 게스트릭 캔서, 오스테오포로시스, 디멘치아 또는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대한 내용인데 주로 게스트릭 캔서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스테오포로시스와 디멘치아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선 발표자분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단편적인 연구지만 이 PPI의 장기 사용이 우리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각각 그 프로포즈드 메커니즘을 이렇게 실험 연구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고, 가장 큰 메인 메커니즘은 잘 아시다시피 프론톤 펌프가 위내로 분비가 안 되면 위의 산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칼슘, 바이타민 B12의 흡수가 저해되고 리바운드로 G셀이 하이퍼트로피가 오면 하이퍼게스트리네미아, 요거에 이제 이 자체만으로도 튜머로제닉한 환경이 되겠고, 이로 인해서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 등의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PPI의 부작용이 자꾸 이제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위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결과는 2021년도에 거트지에 최종 퍼블리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약물의
부작용과 특정 질환의 코잘 릴레이션십을 보려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잘 계획된 RCT를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런 위암과 같이 오랜 관찰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 빈도가 아주 낮다면 엄청나게 많은 피험자가 필요하고 팔로우 기간도 길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뭐 거의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데이터를 정확하고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이런 CDM 자료를 사용을 해서 코호트 연구를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코호트 연구라 해도 이게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리트로스펙티브 매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어스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런 바이어스 컨트롤을 하려고 많은 분들과 자문 회의를 하고 이런 회의를 거쳐서 이제 연구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임모탈 타임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뉴 유저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엔트리 들어오기 전 관찰 기간 365일을 두고 그 동안에 PPI 복용이 없어야 이제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로토패식 바이어스인데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가 뒤집어진 겁니다. PPI를 복용을 해서 위암이 생긴 게 아니고 위암 환자는 속도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PPI를 많이 먹은 그런 상황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레그 피리어드를 1년 또는 2년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해서 했고 수많은 뭐 바이어스들 그다음에 컴파운더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PS 매칭을 대규모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로 데이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샘플 코호트를 만들어서 그 샘플 코호트를 CDM으로 변환한 120만 명의 자료를 사용을 했고 제외 기준을 제외하고 PS 매칭 후에 약 11,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암의 리스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4년도에 WHO에서 헬리코박터는 가장 확실한 위암의 발암 인자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컴파운더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오리지널 건보공단 샘플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제균약을 처방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6,800명 각 군당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PS 매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용된 코베리어트가 14,000개입니다. PS 매칭 전에는 이 스탠다드 민 디퍼런스, 그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다르냐를 보여주는 게 0부터 1.5까지 이렇게 넓게 분포를 하고 있지만 PS 매칭 후에는 맥시멈이 0.11로 이렇게 잘 보정이 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의 일부분입니다. 뭐 에이지 그룹 있고 섹스, 그다음에 내시경 시행 여부, 여러 가지 메디컬 히스토리, 메디케이션 히스토리 등을 포함을 해서 이제 PS 매칭을 시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건강보험공단 샘플 코호트를 제균 그룹에서 비교를 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의 테이블이고 결과를 보시면 PPI를 30일 이상 복용을 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약 위암의 해저드 레시오가 2.37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조군을 H2 블로커로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위암 발생의 위험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PPI 복용의 듀레이션을 90일, 180일, 365일로 변형을 해서 분석을 해보았을 때 90일, 180일까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계속 위암 발생을 높인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365일 이상 복용한 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지만 잘 보시면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0.85에서 23까지 되게 넓은 범위에 존재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이벤트 코호트인 그 게스트릭 캔서의 발생이 10명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이 작은 샘플 사이즈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약을 복용한 처방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180일 이상 PPI를 계속 복용한다라고 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위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데이터가 강건하다, 저희 데이터의 결과가 강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센시티비티 분석을 했습니다. PS 매칭을 1:1, 1:4, 또 레그 피리어드를 1년 또는 2년, 그다음에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매칭하는 게 아니고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해서도 분석을 했을 때 계속 동일하게 위암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큐뮬레이티브 인시던스 레이트입니다. 팔로업 한 1.5년 정도 됐을 때는 두 분 간의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위암 발생은 PPI 복용 그룹에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PPI 쓰지 말라는 거냐? 그거 아니고 정확한 인디케이션이 현재 있는 군에서만 계속 지속 복용을 하자. 예를 들면 안티스롬보틱 에이전트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과거에 어퍼 GI 블리딩의 히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환자는 PPI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재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환자들에 국한해서 PPI를 장기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구 설계를 할 때 아틀라스라는 오픈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공하는 아킬레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시각화 자료들이 나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16년 동안 내원한 환자의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네모의 크기는 환자의 수가 되겠고, 스토막 캔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인데 결과는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옆에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가 아틀라스라는 오픈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연구 설계를 하는 실제 화면이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테지만 여기서 환자군, 대조군, 그 다음에 제외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넣을 수가 있고, 저희가 원하는 분석 방법, 콕스 해저드를 쓸 것이냐, 이런 방법까지 다 여기서 연구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50세 이상에서 180일 이상 복용한 환자, 오스테오포로시스의 정의는 ICD-10 코드 플러스 관련된 약물을 같이 먹고 있는 그런 환자를 고, 이것도 이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했는데, 오스테오포로시스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를 하는데 그 해저드 레시오는 약 한 1.5 정도,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힙프랙처는 관련이 없어서, 또 이 CDM의 장점이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분석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로 데이터를 여러 데이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추가로 대학병원 6개를 추가를 해서 이 병원의 CDM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각 병원마다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헤테로지니어스한 결과를 총 메타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CDM의 장점은 환자의 개인 정보를 원천 차단하는 게 이제 장점인데, 단점은 풀더 어널라이시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메타 분석을 해서 보았을 때 오스테오포로시스는 역시 PPI 사용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오스테오포로시스에 관한 내용은 투고 후에 지금 메이저 리비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멘치아인데 관련된 이런 메커니즘은 제한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연구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엇갈리고 있어서 저희가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알츠하이머 디멘치아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연구 설계 과정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PS 매칭 후에 이렇게 매칭이 잘 되었다, 이 옆에 이 한 줄은 전부 이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PS 매칭한 베리어블.
PPI 예상하셨겠지만 PPI를 복용한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PS 매칭 후에 이렇게 거의 같은 집단이 되었다라는 이런 시각화도 CDM에서 가능하겠습니다. 뭐 결과를 보시면 PPI 365일 이상 대조군은 애니드럭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의미는 없었고 대조군을 H2RA로 변경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도 의미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스케믹 스트로크 365일 이상 지속 복용하고 대조군은 애니드럭으로 했을 때도 역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PPI 사용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가장 적절한 인디케이션만을 사용을 해서 환자한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또 계속되고 있으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향후 빅데이터 연구의 제안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CDM을 이용한 연구는 개개인이 이제 이런 오픈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가급적 쉽게 할 수 있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저희 연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 그 건강보험공단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용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그룹에서 결과를 내는 것이 대기 기간만 한 8개월 정도 대기를 했고 이제 그 원격 분석 가능하도록 그 사이트를 얻는데 또 한 달 정도 걸렸고 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거의 뭐 연구 말미에는 그 분석에만 이제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은 뭐 빅데이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보공단이나 아니면 심사평가원 이런 빅데이터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연구자들이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걸 확장을 해서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의미 있는 세션에서 토론의 자장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부원장 박병주입니다. 오늘 앞선 그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나라 임상 연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히스토리를 리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임상 연구는 불모지였습니다. 임상에서는 거의 임상 연구는 차트 리뷰 수준이었고요. 환자군 연구 가장 낮은 단계의 연구였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초 연구로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질병 발생 기전을 밝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임상 연구는 불모지였습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임상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그 식약청에서 당시에 95년에 KGCP 임상시험 관리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병원에서 IRB가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를 위한 윤리위원회가 구축되면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의 발전이 진행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나라 법 체제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임상 연구자는 전 세계적으로 신약이 개발되었을 때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승인을 받지 전에는 임상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국제적인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은 아예 참여도 못했고 국내 허가를 받기 위한 아주 요식적인 임상 시험만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상 연구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단일군에 대한 한 60명 내지 90명 소규모 임상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2002년 3년 되면서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국가 임상 시험 국제적인 개발 신약의 초기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임상 연구자들이 그런 다국가 임상 시험 참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온콜로지 분야부터 시작해서 정신과 분야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발전하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내 임상 연구자가 다국가 임상 시험의 총괄 연구 책임자가 되어서 그 연구진 회의를 위해서 미국, 러시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회의 주재를 하게 될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아시아를 진출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황인종을 대상으로 일본이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느렸고 그 코스트도 높아서 결국은 우리나라로 눈을 돌렸는데 우리나라는 제약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스피드, 코스트, 퀄리티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코스트로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퀄리티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그러한 다국가 임상시험이 몰리게 됐고 2010년대 들어오면서는 우리나라 서울이 도시 단위로 분석했을 때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렇게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임상시험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식으로 퀄리티가 높아졌고 임상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단 이것은 SIT의 경우였습니다. 스폰서 이니시에이티드 트라이얼, 제약회사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또 국내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스폰서 이니시에이티드 트라이얼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는데 문제는 이런 스폰서가 없는 소위 말하는 공익적 임상연구,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그러한 과학적 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자 주도 연구는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허대석 단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2004년 질환별 임상연구센터 지정을 지원하는 연구비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성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NSCR부터 해서 지금 환자중심 최적화 의료기술 연구사업단이 오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저는 허대석 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이렇게 이끌어온 거가 우리나라 임상연구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결실 중에 하나로 오늘 이러한 소화기 학회 공동으로 세션을 구성해서 그 사업단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 발표하는 거 보니까 전국 규모의 대규모 공동 연구진을 구성한 그러한 전향적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 시험부터 해서 후양적 코호트 연구까지 아주 관찰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를 공히 수준 높게 연구를 수행한 것을 보고 정말 쌍전벽해가 되었구나 이런 이제 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그러한 직접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진과 또 그러한 연구를 평가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했던 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 개발과에서 참여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최적화 연구사업단이 지금 5+3으로 8년간의 지원 기간을 받고 있지만 사업단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조직과 그리고 예산 지원이 없이는 또 중단되어 가지고 이래서는 끝나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해주실 분이 결국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이서연 사무관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우리 진료 의료 행위의 객관적 근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을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분의 우리 토론자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 분당 5분 이내로 짧게 발표를 해주신 다음에 좀 상호 토론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해지려면은 첫 번째는 가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정부 조직 체계의 문제와 또 의료기관 내에서의 협업 체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가 법 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돌아왔고 아까 네 번째 주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빅데이터 시대의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연계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자료부터 해서 각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자료, 나아가 통계청 사망 자료 이런 것들을 연계함으로써 굉장히 비용효과적으로 가치 있는 근거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법적인 제한이 많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건보공단 자료를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료의 퀄리티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높여서 우리가 그게 연구 소스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인력 양성입니다. 이걸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네 번째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측면에서 건설적이고 어떤 발전적인 그런 의견들을 토론자분들께서 제시를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토론자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소개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현 위치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5분 중에 첫 번째 토론자는 임영석 교수님이신데 현재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계십니다.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영석입니다. 총괄 연구 책임자로서 페이슨 연구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페이슨 이전의 임상 연구 사업이었던 그 국민건강 임상 연구 NHR 연구에서도 총괄 연구 책임자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런 임상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전체 R&D 규모로 볼 때 임상 연구에 투입되는 연구비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아직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에는 그 기초 연구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정부 방침이 많이 작용을 했겠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보건을 더 향상시킴으로써 그 분들이 생산 활동에 더 잘 종사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NIH의 펀드 중에 약 20조 원 정도가 임상 연구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NIHR이라고 허대석 단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1%는 연구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려면 조직의 정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내과가 상당히 잘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NIH 또 영국에서 NIH라는 조직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임상 연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페이슨이라는 사업단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항상 불안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차제에는 이것이 항구적인 조직으로 정비가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카데믹 리서치 오피스도 체계화되어서 이것이 일시적인 사업단 형태가 아니라 영속적인 사업으로서 체계를 갖추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 건강 문제는 영원히 완벽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인식을 하고, 또 그런 조직이 체계가 갖춰져야지만 그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또는 심사평가원과 협업이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임상연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 규모를 키우는 게 필요하고 연구 조직, 지원 조직을 좀 항구적인 조직으로 설립해야겠다. 우리 이서영 사무관님이 잘 기록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류건은 교수님인데요. 방금 주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아까 발표하면서 좀 제 의견을 이미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저는 뭐 이 환자 중심 사업의 뭐 이런 포괄적인 총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의 좀 의견을 드리면
뭐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임상 연구라는 게 이렇게 실험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아닌 상대를 하는 연구와는 좀 다르게 좀 장기적으로 결과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생존율, 뭐 이렇게 치료 효과 이런 걸 보려면 사실은 몇 년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연구 사안별로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뭐 이제 국가 연구비를 받아서 사실은 이게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진행이 좀 어렵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할 때 좀 가만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좀 제안입니다. 뭐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전략시켜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임상연구 특히 암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year survival 보는 게 기본인데 지금 그 연구비 지원상 그럴 수가 없어서 3년 생존율을 봤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단서를 붙이셨는데 우리가 연구자들에 대한 신뢰가 지금 너무 낮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 평가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연구비만 따려는 그런 연구자들은 도태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 지원은 열려 있어야 되고 해서 획일적인 연구비 지원보다는 그러한 융통성 있는 연구비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선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토론자께서는 우리 유성철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교수님이시고 포스트 휴먼 융합 인문학 협동 과정의 겸임 교수로 계십니다. 예,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환자 중심을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여러 가지 존경을 바치고요. 저는 본 사업단에서 평가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저는 비의료 전공자로서 몇 가지 제가 드는 생각만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는 식당에 손님이 짜다면 짜다라고 써 있는 간판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반적인 재화와 의료 재화라는 게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재화의 판매에 있어서는 고객 중심과 환자 중심이라는 게 좀 모호하고 개념적인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의료 재화라는 게 이런 구매 관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의료적 의사결정에 환자의 개입이란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념적이고 또 나아가 실무적인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이런 정의가 조금 더 개입된 연구들이 좀 진행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문제는 또 이제 우리 고객 또는 환자라고 볼 수 있겠죠. 환자에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선택지가 많았을 때 이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주는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감, 뭐 인지적 부하라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환자 중심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진척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제 병원 내부에서 어떻게 의료 의사결정을 소통할지 이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하겠다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환자가 이제 의료 의사결정 관련해서 느끼는 인식에서 어떻게 보면은 위기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 이제 미디어학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수용자가 느끼는 리스크는 해저드하고 아웃레이지의 총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위기의 존재 유무와 플러스 그것에 대한 분노의 총합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한국적인 이제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뭐 화병이라는 게 의학 용어로도 쓰인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아웃레이지가 상당합니다. 이런 거를 경감시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환자 중심의 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 한국적 문화 맥락에서 좀 연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해외 연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마도 거의 된 적이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얘기할 부분은 이해관계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특히
의료 관련 의사결정의 이해관계자가 일반 공중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고 이런 비전문가에게 의료 정보, 특히 환자 중심의 의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료 리터러시라고 할까요? 의료 정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환자 또 환자 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의료 정보를 일반적인 용어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첨언을 하면은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고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또 대중에게 좀 홍보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향후 사업도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첫 번째 주제 발표하신 허대석 단장께서 환자 중심성이 뭐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제에서도 그런 환자 중심성이라는 개념이 그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자면 의료기술 측면에서의 과학적 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는 잘 수행하셨는데 정말 수준 높게 그 과정에서 환자 중심성이 얼마나 제대로 충분히 반영됐는지 하는 것과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활성화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위기 소통 문제 그다음에 홍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상길 세브란스 병원 수학인학과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PM으로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사업 관련해서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라는 그런 부르기도 힘든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연속으로 되면 사실 부르기 힘든데 환자 중심 의료기술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에 어떻게 부를 거냐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 이거 사실 임상연구에서 이런 쭉 이 아까 박병주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배울 때 임상 연구는 단지 그냥 임상 기술이나 제공되는 기술이나 아니면 만들어진 신약에 대한 SIT 그런 스폰서가 있는 임상 연구만을 보고 배운 적인데 지금 이제 이런 정말 이 환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 임상 의사들이 해야 될 수 있는 의료 기술 환자 중심 의료 기술 최적화 사업이라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이끌어 주신 이 허대석 단장님 그렇게 하신 일에 되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볼 때 이 오늘 주제 발표에서 나온 주제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주제들은 임상 의사들이 한 주제들은 대부분 환자 중심의 그런 토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PPR을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수술 이후에 팔로업을 하는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적절한 게 환자한테 중심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또 돌이켜 보면 지금 여기 계신 환자 단체 분들이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실제로 그런 의료 기술이 환자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 또 다른 단계가 더 필요한 건데 이게 실제로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가 반영되고 확산되고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돼야지 환자 중심이라는 그런 모토를 다 이룰 수가 있는 건데 그 자체를 임상하시는 분들이 하나만으로 다 결과 내시는 분들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 그런 확산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단이 그런 뒷단까지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연구자 이제 환자 중심 의료 기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을 하는데 뭐 약을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줄여서 하는 데 대해서 심사평가원에 이렇게 허가를 못 받아서 연구가 너무 오래 기다려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도 못한다든지 왜냐하면 새로운 치료를 이렇게 치료 있는지 없는지를 하려면 기존 허가받은 사람보다 더 줄여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인허가 사항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제도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고 환자 의료 기술 이제 연구하시는 분한테 이제 어떻게 되면 전가시킨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정말 행정적으로 지금 어떤 이 네카 사업
극단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런 가버넌스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것들이 되어야 될 거고 이 실제 결과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결과를 통해서 환자 중심의 그런 모토가 많이 실현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그 사업단의 그 프로젝트 매니저로 열심히 참여해 계신 이상길 교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결과 반영 및 확산에 임상가만으로선 될 수 없고 또 그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면 좋겠다. 그리고 심평연구공단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의료 수적화 체계라든지 이런 행정적 지원도 가능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우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의 이서연 사무관님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이서연 사무관입니다. 제가 저희 과장님이신 성창현 과장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우선 이 사업에 이제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제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책부서 입장에서 두 가지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고 올해 이제 4년 차로 약간 중간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고민으로는 이 사업 내에서 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성과를 확산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늘 연자님들과 패널분들이 모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과제 관련해서 뭔가 법적인 애로사항도 있고 과제 기간이나 그 연구 지원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 약간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내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법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복지부 전체 그리고 아마 더 나아가서는 기재부나 과기부처럼 이제 정부 전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소화기 분야에서 세션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이 성과 확산 측면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환자 중심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업단과 좀 더 고민을 해서 이것들이 연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고민으로는 이 사업 내 말고 이 사업 후속 사업 그리고 별도 사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환자 중심 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임상연구 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복지부도 모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과도 이런 임상 현장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런칭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상 현장 개선이 이제 의료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 계속 주고 계신 전달 체계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른 패널 분들이 앞으로 이제 말씀 주실 내용들 저희가 많이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서는 이 사업단의 그 역할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확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게 5+3으로 끝나더라도 후속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 중이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패널리스트들께서 제가 부탁드린 대로 짤막하게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11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널리스트 간 또는 앞에 그 우리 주제 발표하신 분에 대한 질문 토론 이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제 발표하신 분이나 우리 패널리스트 간에 질문이나 제안이나 있으면 해주실까요? 예, 하시죠. 저는 이런 환자 중심 사업 자체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사실 아까 처음에 허대석 단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배경 내지 필요성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에비던스 베이스냐, 밸류 베이스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와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환자일 경우에 제가 보호자 입장으로 해서 할 때 상당히 양가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 환자 중에 저렇게 나이가 많으시고 사실은 치료해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의료인 입장에선 그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밸류 베이스는 환자나 보호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만약에 내가 그거를 의사로서 안 했을 때는 상당한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비던스 베이스에 따르는 어떤 진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라 그럴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의료 행위는 상당히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근데 거꾸로도 마찬가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다 책임질게요라고 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환자 중심 의료 연구 내지는 어떤 그 진료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의료 관련 책임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역할 분담이라는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예. 네, 아주 그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이거야말로 우리 허데스 단장이 옛날부터 이야기하던 내용입니다. 본인이 온콜로지스트다 보니까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 아주 그 의미 없는 그런 치료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의 입장.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의료인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서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선의의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허데스 단장님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네, 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현실은 이제 기술 중심으로 제도가 그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뭐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단지 기술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만이 없는 또 다른 문제 가치가 그 간여된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비슷한 문제들 많이 부딪히는데 이제 기술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방어 진료가 되고 뭐 그러면 가치를 반영하려고 하면 환자나 가족하고 오랜 시간 대화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제도는 그걸 뒷받침을 해주지가 않으니까 그게 노력한 만큼 어떤 보상을 받기보다는 뭐 지쳐가지고 번아웃돼서 이제 그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그 제도는 기술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의료라는 것은 단지 이제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인정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제도가 그걸 뒷받침해주지 않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 있다는 걸 뭐 수시로 여러 경로로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거를 그럼 외국의 기술 중심일 때는 외국 거를 우리가 수입해 오면 되는데 이 가치 문제 이거는 나라마다 사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에비던스를 구축해서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이런 그 정책에 관련된 그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대요. 그거 법 하나 정해가지고 딱 강제하면 될 일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법 하나 내일부터 환자하고 30분씩 대화해. 법 하나 정하면 되는 거 그래야 의사들 움직이는 거지 않냐? 근데 이제 의료 제도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실적으로 급여 기준이라는 게 그는 강제성이 있죠. 근데 그 급여 기준 하나 바꾸는 것도 실제로 그 사회에 정착하려면 에비던스 베이스드 헬스케어 폴리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이게 적합하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거기에 의해서 바뀌어야 진정으로 바뀌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여기 연구하고 계시고 오늘 코멘트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게 지금 이런 노력 등이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엑스트라한 그 추가적인 본인들의 수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꺼이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사업단장님이 계실 때 제가 잠깐 아까 발표한 주제 발표 내용 중에 네, 네. 보면은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인공호흡기를 계속 할 거냐에 대해서 주치와 보호자 간의 의견 일치도를 봤는데 네. 39.4%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캔서 잡지에 2004년도에 발표된 겁니다. 네. 20년 20년 전 이야기죠. 예.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 한번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정도나 여론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알게 되면은 예. 지금 이야기한 법적인 그런 법 제정이나 개선에 도움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제가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하라고 한다면 한 2주 전에 가기부하고 이런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오신 그 감염내과 교수님이 이번에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자기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게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 다 끝까지 에크모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 근데 안 하면 본인은 이게 문책을 당할, 본인은 그 현장에 있는 의사로서 이는 의미 없는 일인데 그 엄청난 고비용하고 진짜 희소성. 그러니까 지금 누가 조사한다면 오히려 그 주제로 누가 조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우리나라 의료자원 또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게 다시 반복될지 모를 때 이런 의료자원을 어떻게 쓰는 게 국민 입장에서 최선인가? 예, 끝없이 그 요구한다고 그 따라가는 게 옳은지 또 이제 그런 이슈들을 좀 관심 있게 제안해 주시고 또 누군가 연구해 주시는 게 미래를 아까 우리- 유성철 교수님께서 말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하고도 관련되고 그래서 그 우리 국민 인식 수준, 여론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실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앞으로 사업당과 좀 협의하시고요. 우리 이상길 교수님 또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유성철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보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분노라고 하셨죠. 이게 이 3분 진료라는 현실을 우리나라 현실 그러니까 아까 환자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환자 중심이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지금 의료에서 느끼는 일단 환자 입장에서의 분노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환자 진료 상황이 대비 큰 병원에서는 3분 진료가 거의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이 진짜적인 상황을 해결하시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에 환자 중심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환자분하고 진짜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환자 중심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기술적으로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환자분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분노 이거 해결 못하면서 환자 중심이라 이야기하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 어떤 식으로 해결을 접근을 해야 되겠지 사실은 좀 네, 유 교수님 뭐 의견 좀 주시죠. 네. 환자 중심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이게 지각의 영역이잖아요. 지각이라는 게 실제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바기 때문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영역들 예컨대 이제 미세먼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 부분들은 많이 연구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나 혼자의 분노가 아니라 가족과 연관인까지 같이 이제 분노의 총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승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초 연구가 진짜 필요한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뾰족한 답은 향후에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연구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임 선생님. 시간이 촉박하지만 제가 환자 중심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환자 단체 대표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환자 중심의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제들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주제 선정에 관여를 한다면 아마도 환자 대표자들이 참여를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중증 질환보다는 그 경증 질환이 주제로 선정될 위험이 다소 있다라는 걱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 쪽으로 또 주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굉장히 중증 질환으로 급격하게 발전해서 사망하는 환자분들의 의견은 누가 대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객관화시켜서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객관화된 데이터는 무엇을 대표성을 가져야 되느냐? 질병 부담이어야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라이프 이어 로스트 또는 경제적 부담들을 객관적으로 다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을 우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 단계에서 환자들이 과연 환자 대표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임상연구의 수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환자들의 의견을 자문 형태로 청취를 하면서 연구의 방향성을 너무 환자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업단에서는 주제 발굴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1년 상시적으로 주제를 제안을 하도록 하는 그 계기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 뭐 의사들뿐 아니라 환자단체, 그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주제 제안을 다 폭넓게 받은 다음에 자체 평가를 통해서 그런 이제 균형을 잡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주일 아침에 이렇게 다들 열심히 참여해서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과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사업단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토론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